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아들을 잃은 60대 여성입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저는 끊임없이 두려움에 떨며 살았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요. 저와 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누가 저희 모자를 입도록 죽이고 싶어 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저는 30대에 남편과 사별 후 홀로 남매를 키웠습니다. 사업 수완이 좋았던 남편이 남겨두고 간 재산 덕에 부족함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어요. 남편이 저희를 위해 착실히 모아둔 재산이었기에 허영이나 사치를 부린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고요. 남편의 사업은 그대로 이어 꾸준히 키워나갔습니다. 남편 옆에서 틈틈이 공부해온 덕에 느려도 탄탄하게 사업을 키워나갔어요. 남편의 죽음 이후 제 머릿속에는 우리 아이들을 부족함 없이 키우자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빠 없이 자란 자식이라 저렇다 소리 들을까봐 참 엄하게도 키웠네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조금은 덜 엄하게 했어도 좋았을걸. 왜 그리 엄하게 키웠는지 마음에 걸립니다. 다행히 우리 아이들 비뚤어지지 않고 너무 착하게 자라주었어요. 첫째인 딸아이는 의사가 되었고요. 막내인 아들 녀석은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참 부모 욕심이라는 게 아이들이 자리를 잡게 되니 이제는 좋은 짝을 만나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더라고요. 딸아이는 지인의 소개로 변호사 일을 하는 지금의 사위를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잘 살아가는 딸의 모습을 보니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숙제 하나를 끝낸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녀석만 결혼하면 제 인생의 모든 숙제가 끝난다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얼마 후 아들 녀석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으니 같이 식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언제라도 좋다고 했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식사하게 되었어요. 아들의 여자친구가 누나, 어머니 두 분 다 찾아뵙고 싶다고 하여 다 함께 나간 자리였죠. 처음 본 아들의 여자친구는 참했어요. 요즘 친구들 같지 않게 싹싹했고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부모님 두 분이 어릴 적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빠와 둘만 남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오누이가 둘이 의지하며 살아온 얘기를 듣자니 고생이 많았구나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착하게 자라준 모습이 꼭 저희 아이들 같아 더 정이 갔어요. 저한테는 우리 아이들 각자의 배필들이 어떤 사람인지만 중요했거든요. 저와 남편도 빈손으로 시작해 일군 가정이었기 때문에 서로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죠. 우선 저희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에 마음이 놓였죠. 어차피 부부 두 사람이 좋아야 행복하게 사는 거니 아들만 좋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괜찮은 아가씨였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아이는 저에게 자기가 보기에는 아들 여자친구가 어딘지 모르게 쎄한 느낌이 든다고 하였지만 처음 보고 어찌 그런 걸 알 수 있냐고 했어요. 성원이가 만나는 사람이면 분명 괜찮은 사람일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 아들 녀석도 짝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승현이가 이번에도 출장 잡혀서 못 왔어. 너무 죄송하다고 이거 가져다 드리래. 아니, 올케는 뭐가 그렇게 일이 많냐? 누가 보면 대한민국 일 다 하는 줄 알겠다. 어쩔 수 없지 뭐. 일이 바쁜데. 괜찮아. 괜히 일하는데 그런 거 신경 쓰이게 하면 될 일도 안 돼. 괜찮으니까 몸 조심히 일하라고 해. 명절이면 늘 있는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결혼 이후 며느리 얼굴을 볼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일 때문에 바빴거든요. 우리 집은 남편의 제사 외에는 차례를 지내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었어요. 저도 제 일을 하느라 바빴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부지를 관리하려면 이래저래 늘 신경 써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며느리와는 전화로 1년에 손에 꼽힐 정도로 통화하는 게 다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혀 상관없었어요. 아들 녀석이 결혼 후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에 오히려 며느리에게 언제나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어릴 적 제가 일 때문에 많이 챙겨주지 못한 애정을 우리 며느리가 채워주는 것 같아 정말 고마웠습니다. 다만 저희 딸아이만 빼고요. 딸아이는 아무래도 며느리가 참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인 것 같다고 영 찝찝하다고 했습니다. 아니 엄마, 아무래도 이상하다니까? 그렇게 출장을 다니는 일이라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안 그래? 내가 지난번에도 올케 명함 있으면 달라고 했거든? 주변에 홍보할 만한 곳 있으면 해주려고. 근데 명함을 끝까지 안 주는 거야. 괜히 미안하니까 그랬나 보지. 그리고 애가 자기 일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돌아다니겠지. 나도 너희 키울 때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 좋은 땅 찾아서 거래해야 하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어. 내가 자꾸 내 올케를 수상하게 생각하니까 그렇게만 보이는 거야. 아니야. 아무래도 이상해. 나중에 성원이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 올케 오빠도 우리 결혼식 이후로 한 번도 소식 들은 적 없잖아? 알았어. 내가 나중에 성원이한테 물어볼게. 괜히 네가 먼저 그러지 마. 저때, 아니 처음 만나 식사를 했던 날, 딸아이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어야 했는데 제가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면 지금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들 녀석은 결혼 후에 더욱 저에게 살갑게 굴었어요. 며느리 몫까지 본인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아들은 며느리가 출장이 잦은 탓에 주말이면 저를 찾아와 함께 밥도 먹고 드라이브도 다녔어요. 그런데 아들이 종종 자신이 사는 아파트 명의 얘기를 꺼내더군요. 제가 나중에 아이들 각자에게 물려주기로 한 건물 명의에 대해서도 말이에요. 엄마, 나랑 승현이 사는 집 말이야. 그거 명의 혹시 내 이름으로 바꿔줄 수 있어? 저는 아이들이 결혼할 때 각자의 집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 아이들에게 줄 건물에 관해서도 얘기를 해두었어요. 단 너희에게 해준 집과 넘겨주게 될 건물은 내가 죽기 전까지 엄마 명의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아이들도 제 말에 동의했고요.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재산을 지켜주고자 했습니다. 혹여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재산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요.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우며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겪어온 탓에 제 나름의 보호방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가 동의했던 부분을 아들이 다시 꺼내길래 의아하더라고요. 명의? 명의는 갑자기 왜? 혹시 무슨 일 생겼니? 걱정됐습니다. 혹시 금전적으로 아들네 부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해서요. 아니,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승현이랑 얘기하다가 우리가 결혼도 했고 우리가 사는 집인데 엄마가 세금까지 내주는 게 죄송하다고 하더라고. 얘기 듣다 보니 내 생각도 그렇고 엄마 덕에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세금까지 엄마가 내주는 게 영 미안해서 그랬지. 명의를 내 이름으로 돌리고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게 맞지 않는 건가 해서 얘기해 본 거야. 정말이야? 정말 너희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도 괜찮아. 엄마가 돈 모아두는 게 나 쓰려고 하는 거겠니? 너랑 너희 누나네 도움 필요할 때 도와주려고 모아두는 거야. 아이, 아니야 그런 거. 내가 괜히 얘기 꺼냈나 보네. 아니에요. 절대 그럴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마. 그런데 그 후에도 아들 녀석은 종종 명예에 관해 얘기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물어보았고 대답은 같았습니다. 며느리랑 대화를 나눴는데 어차피 자기들이 받게 될 것인데 어머니가 세금까지 내주시며 관리해 주시는 게 죄송스럽다고요. 받게 될 것이라면 미리 받아서 세금도 자기네들이 내고 관리하는 방법도 미리미리 배워두면 좋지 않겠냐고 했다더라고요. 아들네의 생각은 기특했지만 아직 경제적으로 얼마든지 능력이 되었기에 그런 생각하지 말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하다고 의심할 만한데 그때의 저는 왜 그래도 며느리를 믿고 기특하다고밖에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모에 홀린 사람 같았습니다. 남편의 기일날이었어요.
남편의 기일만큼은 저 딸 내외 아들 내외 모두가 참석했습니다. 제가 신신당부했거든요. 그날만큼은 꼭 가족이 모여야 한다고 말이에요.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 이렇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고 우리 아이들 자기 배필 만나 잘 살아가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오랜만에 가족이 다 같이 모이니 집안이 시끌벅적하더라고요. 아들도 매번 혼자 오던 집에 아내와 함께 오니 기분이 좋은지 평소보다 더 들뜬 모습이었고요. 일이 많은 와중에도 와서 상을 같이 준비하는 며느리도 기특하고 고마웠습니다. 며느리는 음식을 준비하는 와중에도 업무 전화 때문인지 바쁜 것 같더라고요. 제사를 마치고 저녁 식사까지 한 후 아들 내외는 먼저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남편 산소에 다녀오기로 했다면서요. 며느리가 저희 남편 산소를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오고 싶다고 했거든요. 아들도 오랜만에 다녀오고 싶다고 했고요. 간 김에 아버지 산소엔 아들이라고 저희 5명이 찍은 가족사진을 건네주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간 후 딸아이가 사위에게 커피 좀 사오라고 내보내더니 제게 다가와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올케에게 남자가 있는 것 같다고요. 음식 준비를 하며 정신없을 때 과일을 꺼내러 가다 우연히 올케가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말이에요. 아니 엄마, 진짜 이상하더라니까. 올케가 통화로 자기 내일 간다고. 내일 같이 운정이 있으면 되는데 왜 그러냐고 좀 기다리라고 그랬다니까. 엄마, 이게 이상해 안 이상해? 너무 이상하잖아. 일하면서 온종일 같이 있자는 소리를 하겠어? 이상해.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네가 잘못 들었겠지. 그리고 그 말 그대로 들은 거라고 해도 일하면 온종일 같이 일하겠지. 출장을 다니고 하는데. 하여간 너 엄마가 전부터 얘기했지. 자꾸 그렇게 내 올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박서방 오면 얼른 자. 박서방도 피곤하구먼. 알았어. 아무튼 이상해. 내가 계속 주시할 거야. 딸아이의 말에 잠시 설마했지만 며느라기의 얼굴을 떠올리면 절대 불가능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며느리는 너무 순박하고 참한 아이였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신경 쓰지 않는다 생각했지만 딸아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괜한 생각이라서 저 자신을 나무라고 겨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웬일인지 오랜만에 남편이 꿈에 나와주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모습에 단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남편의 모습은 매우 슬퍼 보였어요. 제가 남편에게 건네준 사진을 들고 있었는데 어찌나 슬프게 울던지 꼭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꿈을 꾸고 마음이 개운치 않았지만 꿈이려니 하고 넘겼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이런저런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의 전화였어요. 이상하게도 전화가 받기 싫더라고요. 깨름칙한 마음을 뒤로하고 받은 전화는 저를 지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아들이 뺑소니 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와 있다는 연락이었어요. 며느리 말로는 자신은 화장실에 들르느라 아들이 먼저 길 건너편에 차를 가지러 간다고 했대요. 아들은 길을 건너다 신호위반 차량에 사고를 당한 거라고 하더군요. 병원까지 무슨 정신으로 어떻게 갔는지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가는 길 내내 제발 살아만 있게 해달라고 그 말만 되풀이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먼저 와 있던 딸아이가 저를 바라보더군요. 딸아이의 눈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원이가 죽었다는 걸요. 예상했던 것보다 사고가 컸대요. 이미 병원으로 이송 중에 아이의 숨이 끊어졌다고 하더군요. 남편에 이어 생떼 같은 아이까지 잃게 되니 저를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남편과 아들을 죽인 건가? 내가 인생이 기구한 걸까? 하나 남은 내 딸아이까지 나 때문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에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유고를 받아들은 그 자리에서 제가 의식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눈을 떠보니 제 방이었어요. 옆에는 딸아이가 제 팔에 링거를 꽂아두고 있었고 며느리도 제 곁에 앉아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다 깨다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저는 며느리에게도 어서 들어가 쉬라고 하였어요. 그럴 수 없다고 곁에 있겠다고 하더군요. 며느리 역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전 남편을 떠나보내던 날에 제 모습이 떠올라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죄송해요. 제가 먼저 내려갔어도, 아니, 성원 씨한테 같이 가자고 붙잡았으면 이런 일 없을 텐데. 제 잘못이에요. 그 아이는 한참을 고개 숙여 울었습니다.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많이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그 아이, 저에게 얘기하더군요. 제 옆에서 함께 지내고 싶다고요. 자기한테는 이제 가족은 저와 우리 딸아이밖에 없다고요. 결혼 이후에 오빠랑 사이가 틀어져 연락을 안 하고 있다고요. 저는 고민했어요. 아직 젊은 나이인 그 아이는 충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텐데 괜히 제 옆에서 인생이 묶여버릴 것 같아서요. 그렇지만 그 아이, 자기는 아들 녀석 외에는 만날 생각이 없다며 그냥 제 옆에서 딸아이로 살아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참 고마웠습니다. 그 아이 제 옆에서 정말 부단히 노력했어요. 행여나 제가 우울해할까 이리저리 드라이브 나가자고 하고 쇼핑하러 가자고 하고 참 많이 노력하더군요. 딸아이도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자기가 괜한 오해를 했던 것 같다고 저에게 슬며시 얘기하더라고요. 성원이가 가면서 엄마에게 딸을 남겨주고 갔다 생각하며 감사히 생각했어요. 아이를 잃은 충격이 있어서였는지 갈수록 기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엄마, 밥 좀 잘 먹어. 승현이가 걱정하더라. 자기가 어머니 식사며 이것저것 챙겨드리는데 더 야위시는 것 같다고 걱정했어. 그러게, 일부러 더 챙겨 먹는데 이러네. 걱정하지 마. 운동도 열심히 다니고 있어. 엄마, 나 승현이한테 그렇게 미안하더라. 그렇게 좋은 애를 내가 괜히 오해해서 미워했잖아.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네. 그래, 승현이 걔 상처도 많고 외로움도 많은 애더라. 이제라도 우리 셋이 잘 지내면 돼. 제가 너무 축 처져 지내서 혹여나 며느리가 힘들어할까봐 밝은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에 오랜만에 장을 봐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인기척이 들리더라고요. 며느리였습니다. 저녁은 먹었는지 물어보러 들어가는 순간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조금은 효과 있는 것 같아. 어? 아니야. 티 안 나게 한 스푼씩 넣고 있어. 밥이랑 노인네 마시는 커피에다가. 힘이 조금씩 빠지는 것 같던데? 노인네가 그래도 좋은 것만 먹고 살아서 그런가 쉽게 안 나가 떨어지네? 그럼 보험 명의도 내 이름으로 돌려놨지. 걱정 마. 자기는 집이나 알아보고 있어. 이 노인네 가진 게 10채는 돼. 손이 벌벌 떨렸지만 차분히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통화 내용은 온통 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는 전화 속 상대방과 저를 죽게 만들 날짜와 장소, 사망 사인까지 정해놨더군요. 그동안 며느리가 저에게 타주는 커피, 밥에는 수은 성분이 든 가루가 섞여 있는 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티 안 나게 제가 야위어가고 기력이 빠졌던 거였어요. 속이 메스꺼리며 토악질이 올라왔습니다. 후다닥 화장실로 달려갔고 그 소리에 며느리는 기척을 느꼈는지 헐레벌떡 나오더군요. 그렇게 딸 같던 아이가 제게 다가와 괜찮냐고 묻는데 소름이 끼쳤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차분히 대답했어요.
괜찮다고, 속이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 짧은 순간에 상황 판단을 했어요. 증거를 모아두자고 말이에요. 그 아이에게 티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그 후에 저는 집 구석구석에 녹음장치를 설치해뒀습니다.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나고 저는 딸아이 내외를 불러 정황을 설명하고 함께 녹음한 내용을 들었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며느리라는 그 아이, 그리고 저희가 상견례에서 봤던 그 오빠라는 인간이었어요. 오빠가 아니더군요. 그 아이의 내연남이었어요. 그 인간들, 저희 아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제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두 연놈들, 제 아들을 사고로 위장해서 죽인 거더군요. 며느리가 아들에게 남편 산소에 가보고 싶다고 한 것도 다 아들을 죽이기 위한 계획이었더라고요. 위치를 미리 알아내어 내연남과 함께 탐사하고 어디서 어떻게 아들을 내려오게 할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속도로 달려와야 아들을 그 자리에서 즉사시킬 수 있는지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죠? 저희 아들 정말로 며느리를 사랑했습니다. 외롭게 자란 아이라고 자기가 사랑을 많이 줄 거라고 저에게 입버릇처럼 얘기했어요. 내용을 듣는 내내 손이 벌벌 떨리고 가슴이 꽉 막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용을 들으며 궁금해지더라고요. 차라리 돈을 달라고 하지. 대체 왜 내 아들을 죽여야만 했는지 말이에요. 처음엔 여자를 붙여 간통죄로 엮어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 생각이었더군요. 그런데 아들 여성이 너무 자기만 바라보고 좋아하니 그 계획이 먹히지 않을 것 같아 깔끔하게 죽이는 방법을 택한 거더군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은 며느리를 너무 사랑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늘 얘기해 주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고요. 갑작스레 남편과 사별을 하며 제가 뼈저리게 느낀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우리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일까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지 말걸. 제가 왜 그랬는지 스스로가 원망스러워지던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아들 녀석이 저에게 자꾸 명의를 얘기한 것도 다 그 여자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 여자는 재산을 노리고 저희 아들과 저에게 접근한 거였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해보니 아들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으니 마음이 조급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아들이 뜻대로 안 되니 이대로 안 되겠다 싶었을 거고요. 그렇게 계획을 틀어 아들의 죽음을 사고로 위장해 사망보험금을 타낸 거였어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저를 죽이고 제 재산을 가져가려는 계획이었던 거고요. 제가 왜 처음 만났던 그날 저희 딸아이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을까요? 이 모든 일이 다 제 판단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 같아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딸아이의 손 역시 벌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저와 딸아이를 한참을 다독였어요. 한참 후 사위는 저희에게 어렵겠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차분해져야 한다고 했어요. 며느리에게는 엄마를 모시고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며 저를 딸네 집으로 옮기게 했어요. 어떤 짓을 벌일지 모르니까요. 저 역시도 그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차분히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모든 준비를 하긴 했어요. 제가 녹음해둔 증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죄목을 묻기 시작했어요. 딸아이는 며느리 명의로 변경된 우리 집 재산이 있는지, 혹여나 추가로 가입된 저희 보험 목록이 있는지 말이에요. 파도 끝이 없더군요. 딸아이 내외가 자료를 모으는 동안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며느리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어머니라 부르며 살갑게 구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손발이 떨리고 토악질이 나오는 것을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요. 그 두 연놈들 아주 난리가 난 것 같았습니다. 자기들 예상 밖으로 제가 다른 곳에 있어 일정이 틀어졌었나 봐요. 자신이 여행지에 찾아오겠다고 자기도 같이 여행하자며 끈질기게도 따라붙으려 하더군요. 그 뒤로 딸아이 집에 있어도 잠을 자기가 무서웠습니다. 혹시나 내가 잠든 사이에 와서 나를 해코지하진 않을까 무서웠습니다. 밖을 다닐 때도 나를 어디서 공격하지 않을까
하루하루가 공포였어요. 그 아이 지치지 않고 매일매일 연락을 했습니다. 계속 어디 있는지 꼬치꼬치 캐묻질 않나 언제 돌아오냐 보고 싶다고 모시러 가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참으로 사람이 무섭더군요. 인간이란 탈을 쓰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요. 두려움 속에 시간은 흘렀고 딸내와 저희는 자료를 모았고 저희는 며느리라는 그 아이를 고소했습니다. 살인죄, 살인교사죄 등 여러 가지 죄명을 달아서요. 재판 당일이 되었고 법정에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는데 아들 녀석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생전 우리 아들의 모습이요.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했는데 얼마나 믿었는데 그럴 수 있는지 소리쳐 물어도 며느리였던 그 아이와 내 연남은 저를 빤히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구속이 진행될 거라는 판결에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처절하게요. 그 두 연놈 법정에서 저를 보며 빌더라고요. 제발 용서해달라고요. 이미 죽은 사람은 안타깝지만 산 사람들끼리 좀 봐달라고요. 자기네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돈이 급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 죽이고 그 후에는 저를 죽이려 한 거래요. 돈이 급해서 사람을 죽인다니요. 차라리 돈이 필요하다고 돈 때문에 당신 만난 거니 이혼하면서 돈 좀 달라고 하지 왜 사람을 죽이나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자기들 살아야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자신들의 육성이 담긴 증거가 있는데 부정을 한다 해도 부정이 안 되는 상황이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재판 진행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며느리였던 그 아이와 내 연남은 결국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최소 징역 5년, 최대 무기징역이라더군요. 저희 사위는 최대로 구형을 받게 될 것이라며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처남을 그렇게 만든 거 자기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재판 마지막까지 절대 지쳐서는 안 된다며 딸아이와 같이 갖은 애를 쓰며 지쳐있는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재판 판결 결과가 나온 날 저와 딸아이 내외는 펑펑 울었습니다. 두 연놈 다 무기징역이 나왔더군요. 사위가 말하더라고요. 그 인간들 분명히 항소할 거라고. 자기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한지 모르는 인간들일 테니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요. 양반은 못 됐는지 그 인간들 교도소로 이송된 후부터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에게 드릴 말씀이 있으니 제발 한 번만 면회 좀 와달라고 집으로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더군요. 편지요?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사이며 딸아이며 우편함에 꽂힌 편지를 보는 족족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마음 같아선 저도 그 안에 들어가 그 두 연놈을 찢어 죽이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이상하죠? 그 인간들은 감옥에 들어가 평생을 살게 되었는데도 저는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다 우연히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사람 몰골이 아니더군요. 거울을 한참을 들여다보는데 제 아들 녀석의 모습이 보였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아들의 모습을요. 너무 보고 싶던 우리 아들의 얼굴을 만져보려 손을 뻗은 순간 제 모습이 보였어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우리 아들과 남편이 보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리고 우리 딸아이도 이런 나를 옆에서 지켜보며 얼마나 지칠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아이 내외를 불러 저녁을 먹으며 저는 더는 신경 쓰지 말자고 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성은이와 남편도 그러길 바랄 것 같았어요. 그 사건 뒤에도 저는 누군가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문득문득 두려웠습니다. 딸아이 내외는 그런 저를 설득하며 자신들의 집으로 와서 함께 살자고 하였어요. 사위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 주저했는데 사위가 먼저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계시면 많이 불안하실 거라고요. 현재 저는 딸아이 내외의 집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래 위층으로 분리되어 있기에 서로 생활에 크게 방해되지 않아 오히려 편해요. 안정감도 들고요. 비록 제 옆에 아들 녀석과 남편이 살아 숨쉬지는 않지만
항상 제 옆에 함께 있다고 생각해요. 아들 녀석이 떠나던 그날 제 꿈에 나온 남편을 떠올리면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지금쯤 분명 우리 성원이와 남편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함께 저와 저희 딸아이 내외를 지켜볼 거라고요. 무거울 수도 있는 제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게 된 모든 분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